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도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1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의 랠리를 다시 이끌어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이죠. 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라는 기업도 지금 생산을 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 성장주로 불리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안랩이 급등락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24% 올라갔던 게 갑자기 마이너스 20%대로 떨어져 버린다니, 이게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특정 테마로 봐야 되겠죠. 정치 테마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이런 변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이제 정책 테마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주식 양도세를 내년에 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착착 해왔었는데, 지금 이번 공약이 주식 양도세 폐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공약을 현실화시키게 된다라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걸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혼란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증시도 잘 올라왔고요.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경제지표부터 해가지고요. 또 기술주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쭉 잘 일어난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어떤 부담감, 유가 같은 부분도 지금 또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점 아니겠느냐라는 느낌이죠. 왜냐면 어떤 그 꼭지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그런 형태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현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건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다우지수는 1%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9%나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이 올라간 부분 배경에는 기술주, 성장주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0% 폭등한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도체의 랠리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반도체주의 랠리. 그렇다면 우리나라 쪽에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국내 증시도 잘 올라가겠구나라는 부분이죠. 우리한테 가장 반가운 것이 바로 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술주의 반등, 또 이 반도체주의 랠리,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되는 모습이라서 요 내용들, 또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도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배터리 소재나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약간씩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여기서도 활력이 좀 불어질 수 있을런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자,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유가가 일단은 하락세를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걱정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지금 벨기에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나토 동맹국과 주요 7개국 G7이죠. 이쪽과 유럽연합 EU 지도자들이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유럽 순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다는 건데,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과 관련한 제재는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유럽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왜냐면 원유나 가스의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득실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뭐 우크라이나가 뭐 지금 굉장히 위기상에 몰렸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 일단 다 증명이 됐잖아요. 네, 도와줘라 했는데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국들 먼저 우리 먼저 살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니네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조금 더 부추기는 입장인 것 같기 때문에 러시아의 원유를 금지한다. 근데 니들은 안 따라해도 돼. 그냥 우리만 일단 금지할게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뭐 어쨌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구매 차단은 피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암초가 있어요. 네, 일단은 니들이 이거 살려면 루블화로 결제해라 라는 푸틴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뭐 푸틴도 이제 뭐 막바지에 몰리니까 루블화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였을 것이라 생각됐는데, 자, 루블화로 다 받아버리게 된다라면 뭐 일단 당장은 루블화의 가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외화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는 상태인데, 물론 들어오기도 어렵겠지만 외화를 벌어들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수입이 없이 지탱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상당히 문제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그 서방 국가의 제재가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고, 서방 국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진 것이 좀 부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결국에는 네, 이제 뭐 휴전으로 가든 어떤 식으로든 좀 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더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을 텐데 그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유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한번 볼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18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1969년 9월 6일에 18만 2천 명이 나왔었던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됩니다. 18만 명대는 저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20만 명대까지는 초반까지는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18만 명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18만 명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실업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업들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뭐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체감하는 것은 그지 같은데 뭐 이렇게 좋다고 자꾸 얘기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체감은 조금 더 뒤에 느끼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일단 기업들이 그것들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어, 사람이 필요해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돈을 벌어야지만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체감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다, 뭐 바닥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바닥 구간을 지나갈 때 주가가 상승하는 그 시점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좀 감내하고 인내하는 그 시점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도 기록해 본다라면 경기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 버티면 더 좋은 날이 오겠죠. 내구재 수준은 조금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경상 적자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제 뭐 시티그룹에서는 미국 경기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네, 적자가 줄어들고 있고, 뭐, 내구재 같은 경우야, 뭐, 좀 올랐다 내려갔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거 없었죠. 특히, 기술주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요. 2.7%대. 이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반도체 랠리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경제 낙관론에 대한 기대치가 작용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경제지표라든지 또는 이 기술주 성장주의 상승에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금리 인상분보다 실적을 더 땡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금리 2% 올렸어? 알았어. 이자가 뭐
100만원에서 120만원 늘었어? 오케이. 내가 그럼 200만원 벌어주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건 경기가 좋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이 자신감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네. 지금 이렇게 기술주들의 주가 반등, 나스닥의 급등은 국내 증시에도 대형주 쪽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테마주들은 약간 애매할 지수가 있겠죠. 지금 중소형 테마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얘네들은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안랩의 급등락, 그리고 용산 테마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테마주도 난리예요. 지금 뭐 수산주, 그 다음에 통닭 관련한 종목들 6개주, 그 다음에 뭐 사료주, 뭐 그런 것도 이제 러시아 테마죠. 그리고 지금 안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 버렸고요. 용산 테마주 있죠. 재건축 테마주 있죠. 원전 테마주 있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다 테마인데 이게 다 대부분 보면은 아주 덩치가 큰 것들은 몇 개 안 되고요. 중소형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 또는 시장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쪽 많이들 움직이는 것 같은데, 테마가 형성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관심이 처음에는 쏠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매수가 실제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 안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관여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갔고 거기서 자금이 쏠리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니까 한 방에 털어버리는 모습.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더 하고 들어가는 그런 수급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 잔량도 크게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같이 결탁이 되어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먹는다. 공매도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건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특히 지금 테마주 쪽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더 사주고 누군가가 더 받쳐줘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뭐 기술주의 랠리를 통해서 대형주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안정적인 대형주를 밑바닥에서 사고 싶지 테마주를 꼭대기에서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그쪽이 더 올라간다라면 상관없겠지만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 오히려 이쪽은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상태이고 저쪽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의 입장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모습일 거고요. 지금 용산 테마주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는 있겠지만, 이 용산 테마주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시행이 될 것인지, 또 그 기업에게 정말로 수혜가 될 것인지, 물론 테마에서는 그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수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위험성, 약간의 이제 도박과 같은 그런 투기성, 그런 대응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서 올라간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것은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리 올라가 버린 상태, 이미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것은 이제 투기성 성격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돈 법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점에 사서 꾸준하게 기다려주는 거, 아유 그렇게 답답하게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위에서 물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그런 테마주들도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리게 되면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어차피 시간 길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공매도가 지금 적용이 안 되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공매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꼭대기까지 올려놓고서 뭐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이 중소형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은 고평가와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시에 완전히 방어라는 부분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공매도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더
급하게 끌어내리기 때문에 아주 뭐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주들의 움직임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구간은 아니잖아요. 이제 5월 10일이 지나야지만이 인수인계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급등락, 계속 거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영역이 정착이 되고 이제 추진을 받게 돼야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르고 내림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중간에 한 번씩 내려올 때 쌀 때 매수한다는 생각 갖고 기다려주시면 되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시 내려오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들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테마가 지금 형성돼서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천천히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아시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은 다 만들어놨는데 새 정부 공약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양도세 폐지예요. 지금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시행한다 했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이제 확정이 된 거였죠.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막 준비해 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공약이, 새 정부 공약이 주식 양도세 폐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눴던 그 공약들이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 한쪽은 이제 거래세 폐지 이렇게였는데,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주식 양도세 폐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공약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공약 실천을 안 해주면 대단히 혼란이 올 수 있고 이 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이 열받아 있는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지지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집어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모습인데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양도세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제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네, 코스닥, 코넥스 2%, 비상장은 4%,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보유 비중에 대한 그런 대주주 요건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단일 종목 기준은 10억 원, 네, 10억 원이고요. 그게 이게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네, 2023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합산 손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갈 때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20%에서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거였죠. 어쨌든 이런 법이 진행되는 양도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새롭게 부과된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도세에 대한 폐지, 이 부분이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었던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네, 아마 힘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 새 정부 공약은 주식 양도세의 폐지, 그리고 거래세의 현행 유지, 이게 핵심인데, 요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연말에 이제 양도세 회피를 위한 주식 대량 매도 패턴이 사라지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한테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쵸? 연말 때마다 항상 양도세 폐지 때문에 큰 자금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매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가 쭉 달릴 수 있지 않겠냐. 진짜로 이제 연말 랠리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 법령 시행이 9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걸 앞두고서 폐지가 가능하겠는가? 자, 이건데,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죠? 네. 여소야대죠. 그러니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개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2년 동안 준비하는데 지금 시행 바로 목전에서 자, 집어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손실, 개발 비용 손실 이런 것들 상당히 늘어나겠죠. 금융투자협회로 지금 네, 질의
서를 보내고 있는데 한 건도 네,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쪽도 답답하겠죠. 당장 내년이 도입인데 이게 시간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계속 작업을 하기도 못하고 그냥 안 하기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인수위에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랍니다. 뭐 아무튼 네 제일 답답할 것 같긴 해요. 바로 그냥 눈앞에서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저녁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밥을 다 해갖고 이제 찌개도 끓이고 막 그렇게 됐어. 근데 갑자기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야, 나 못 갈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놈이 좀 늦네. 그래서 언제 올지 언제 집에 갈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밥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던 거를 멈춰야 되는지 이놈이 아예 밖에서 먹고 올 것인지 아니면은 들어와서 먹을 것인지 네 그것이 이제 알고 싶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밥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딱 결정해주면 좋은데 밥 먹고 와 이 새끼야 딱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아직 내 상황 보고 다시 전화할게.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그냥 멘붕이 오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네 지금 현재 양도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공약을 했으니까 폐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상황은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기술주가 오르니까 나스닥도 상승했어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안랩의 급등락 때문에 용산 테마주, 즉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주식 양도세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행이 될 것인가? 자, 근데 뭐 저는 실행이 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약이니까 실행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한 뉴스였고요.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주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대형주들에게 쏠리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뭐 오랜만에 또 반도체주의 상승을 통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책 한 곡 읽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주식이 채권보다도 더 낫다.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적 증가에 기여를 하게 된다. 경기의 팽창은 물가 상승과 함께 벌어지므로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기업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실질 이익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자,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많으실 텐데, 인플레이션은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성장하는 데는 필수 불가결의 그런 어떤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급격한 상승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시장이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실적과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간에 별로 무섭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떠서 시작한다라면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서서 오후까지 지켜보시고요. 아침에 또 많이 내려서 시작한다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항상 변수가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